자,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메인 주제가 미국의 중러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실패와 일본 리스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세계 경제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국제협력은 완전히 실종돼 버렸고요. 그 결과로 암흑 시기를 향해서 불확실성의 세계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최근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던 아니면 세계화를 얘기를 하던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그러니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상호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분열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인류 세계 경제에 굉장히 지금 커다란 부담을 지금 넘기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부담, 인플레이션 일어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요. 더군다나 이것이 경제가 좋아지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 생태계가 망가짐으로써 경제 생태계가 소위 말해서 공급망이 망가짐으로써 생기는 이 인플레이션은 아주 악성 인플레이션입니다. 악성 인플레이션이에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막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가가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급망을 파괴돼가지고 경제 생태계가 공급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특히 뭐냐면은 소득이 낮은 경제적인 취약계층한테 직격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초연결 시대에 협력과 연대가 요구되는데 우리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는 제일의 책임은 누굽니까요? 세계 강국들인 거예요. 힘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화 시대가 저물었다는 얘기잖아요. 탈세계화로 이제 완전히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화라는 게 바로 뭐예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단일 시장이 형성돼 있다. 단일 시장이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 시장 경제에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 통합이 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단일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계화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IT 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초연결 세계는 기본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냐면은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요? 패권주의입니다. 무한 경쟁 논리고요. 그렇죠? 유계주의죠. 유계주의 세계관이죠. 그러니까는 미국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애들 말로 짱하겠다. 중국은 나도 짱하겠다. 러시아도 왜 니네만 짱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미국이 그것을 제압을 했던 거예요. 제압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세계화를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찢어놓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세계화는 살해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화를 만들어냈는데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세계화를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타살된 세계화죠. 신자유주의에 의해서요.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는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중국 포위 전략이 미국의 지금 최대 목표잖아요. 중국의 압박이요. 그런데 지난해 세계 상품 수출 증가율이 10.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만 보게 되면 30%가 증가했어요. 예?
중국을 고립화 시키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 수치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비중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 부분에 들어온 그 자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한 60억 달러가 2018년 대비 한 6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전혀 그러니까 중국이 고립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는 해외에서 그러니까 직접 투자한 것도 32%나 늘어났어요. 예? 중국이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5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예요. 중국의 고립화는 전혀 그러니까는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반도체, 배터리, 그 배터리 공급망에서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반도체, 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망을 그러니까 재편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탈세계화의 한 흐름이잖아요. 커다란. 그런데도 세계의 돈은 다 중국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앉아 있어요. 미국의 그러니까 워싱턴의 정치인들의 이 목적과는 달리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은 그러니까 중국으로 계속해서 더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이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봅시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는가? 최소한 러시아 와해는 실패한 걸로 지금 그러니까 판명 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와해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와해시키겠다. 과거에 그러니까 80년대 레이건이 소련을 그러니까는 붕괴시켰듯이 소련을 와해시켰듯이 했는데 지금 와해가 됐습니까? 저는 와해는 최소한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와해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포위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미국 말을 듣는 나라들은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예?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나라들도 심지어 뭐냐면 이스라엘조차도 미국의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인도 더구나 쿼드의 한 멤버인 인도도 별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러시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런 겁니까요? 전 세계가 이제는 다양한 이해가 그러니까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이해가 얽혀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다 줄 세우려고 했을 때 이걸 지금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따르지 않았을 때 이거를 미국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러시아를 압박해서 러시아를 와해시키는 것이 중국한테는 중국이 원치 않는 카드죠. 중국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미국하고 대등하게 되기 전까지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대항을 하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고립되고 와해되는 걸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간에 혹은 중국과 유라시아 간의 경제 통합이 그러니까 우리 가속화될 가능성이 지금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도 이제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소위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이거로부터 이제 달러의 의존도를 그러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피하게 돼버렸어요. 예? 많은 나라들이 달러에 더 이상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내 목숨줄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왜?
미국한테 그러니까 그랬다가 미국이 저 달러 결제망을 가지고 보복을 하고 제재를 할 테니까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안들을 만들고, 예? 그래서 중국의 소위 위안화 결제망, 위안화 국제 결제망이 있죠. CIPS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강화되는데 지금 구실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요. 거기다가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거, 디지털 통화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과거에 화폐 전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의 등장이 이러한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불신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화폐 시스템과도요. 하여간 그 다음에다가 미국이 그러니까는 최근에 비축유를 방출한다 그랬죠. 6개월간이요. 유가가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하다 보니까는 소위 서방 세계들이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나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니까는 미국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축유를 방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 파트너 국가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더 증산을 해가지고 유가를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우디나 이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이요. 그렇죠? 즉 이번에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달러 패권의 약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극화 시대. 지금 뭐냐면 미국이 과거에는 말 안 듣는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가 있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침공에 직접 개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러시아하고 싸매가지고 군사적으로 이길 이 자신이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다고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요? 장담할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니까 20년 있다가 도망치듯이 철군한 지금 이 미국이? 그렇죠? 거기다가 경제 제재를,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것은 뭡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예요?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과 달러 발행할 수 있는, 달러 찍어낼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힘을 이용해서 제재를 한 게 바로 스위프트잖아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킨 거.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의 현실은 어떠냐?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 원유 증산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은 기사고. 자, 러시아 석유를 제재를 했어요. 이게 우랄스라는 게 러시아 유가입니다. 러시아 석유의 가격이에요. 자, 3월 초에 가격이 한 95달러에서 한 105달러까지 가다가 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도 커다란 변화가 없잖아요. 이 가격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의 가격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이 가격들하고 한번 봐보세요.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가 그러니까 제재가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러시아가 석유를 그러니까는 못 팔아먹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 석유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브렌트산, 영국의 브렌트산이라든가 서부 텍사스산보다는 가격이 좀 낮지만은 한 10달러 안팎 낮지만은 여전히 지난해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축출했는데 루블화가 초기에는 굉장히 폭등했죠. 루블화가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전으로 복귀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초창기에 그런 얘기 했어요. 루브라 아는 사람한테 루브라를 사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루블화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과도하게 지금 떨어졌는데 가치가 예? 이게 만약에 전쟁이 진정되거나 하게 되면은 루블화 그러니까 다시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난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블화 샀다가 지금 팔게 되면요. 그렇죠?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올라갔었으니까요. 이런 농담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 친한 사람한테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투자를 권유하는 걸 보통 사람들은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하려고 이 최백은 TV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의 통화 가치가 붕괴됐냐고요.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축출했으면은 소위 말해가지고 그 나라 통화는 그러니까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그러니까 경제 제재는 적어도 러시아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는 2월 24일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침공을 했어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이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더 지난 거죠. 지금요. 한 달하고 열흘 정도가 더 지난 건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러시아 와해는 그러니까 성공한 것 같지가 않고 성공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예? 이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서방도 굉장히 유럽도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미국이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의도대로 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미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는데 중국하고 러시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돼버렸구나. 이걸 이제 입증시켜 준 거잖아요. 예? 그럼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소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영국이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영국의 영향력이 추락했듯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의 의도가 만약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정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와해시키는 것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그리고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에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반영될 것이겠냐 이거예요. 저는 다극화 시대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것이다. 다극화 시대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일극 체제가 이제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요.